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체포는 오늘 하는 겁니까? 글쎄요, 조선일보는 빠르면 오늘 할 거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다 잡아놨던데. 근데 뭐 그걸 근거 있게 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지금 빨리 집결해, 오늘 할지도 몰라, 이렇게 조선일보가 신호를 보내주려고 일면 머리에다가 기사를 그냥 확 올려놨더라고요. 매일 동원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지자들. 제가 네. 물어봤어요. 안 그래도 저희 첩보자에게. 첩보자에게. 네. 안에 경찰이 저는 여러 명의 첩보자가 그 안에 있는데 어제 밤부터 내가 좀 분위기 심상치 않다 그랬더니 뭐 내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일? 사람들은. 아.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예. 적당한 타임에 할 것 같고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내란 특검 오늘 국회에서 이거 결의하잖아요. 그래서 그 타임을 보면서 좀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지금 경찰이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네. 이런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모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아마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하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 조선일보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꼭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진짜 지면이 가관이에요, 가관. 요즘에 조선일보가 점점점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조선 본색. 네, 조선본색. 조선본색. 그러니까 오늘 일면 제목이 윤 영장 이르면 오늘 재집행 2차 충돌 우려. 일종의 이제 지지자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면이 야당 총 맞더라도 체포하라. 윤 사형 선고 받을 것 이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기사가 경찰 국수본부장 검찰 수사인 불응 윤 영장 집행엔 적극적. 3면 제목은 무장한 공권력끼리 한남동 공성전 땐 치유 힘든 상처 남을 수도. 아주 한남동 공성전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아주 내전이 벌어진다고 아주 분위기를 다 잡아놨고요. 그 아래 기사는 내란죄 뺀다면서 소추 사연은 변함없다는 야당. 이런 식으로 가요. 지면이. 그러니까 보면서 조선일보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상업지구나. 거기다가 프레임을 묘하게 전환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런 거네요. 윤석열이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있으니까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상식적인 국민들은 다 체포해야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조선일보가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는 그리고 프레임은 야,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안전하게 해야 돼? 아니면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 요거잖아요. 늘 이거였거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8과학번입니다만은 늘 봐왔던 게 87년 이후부터 늘 봐왔던 게 이런 거잖아. 야, 싸움 나면 안 돼. 어? 군사 독재를 해도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다고 해도 야, 가가지고 데모하고 싸움 나면 안 돼. 그거 볼썽사 나온 거야. 국민들끼리 서로 상처만 줘.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돼. 그럼 그거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윤석열은 계속 집에 있다. 체포당하지 않는다. 법이 집행되지 않는다. 민주법치국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논리인데 그거는 뒤에 거는 싹 빼버리고 야, 이거 서로 불상사 나가지고 싸움이라도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안전하게 가야지. 안전하게 가려면 윤석열이 걸어 나오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대통령이 하는 요구는 절대 안 해. 너 임마 무식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대통령이 직위까지 있었던 사람이 지금 다 끝나가지만 그거 나와. 다 끝나가지만? 다 갔잖아요. 다 끝나가지만 나와. 요렇게 이야기를 해야 밸런스가 있을 텐데 이 인간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들 속여먹었던 거는 다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거를 제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를 아까 그 불법 체포, 불법 영장 집행 거부라는 그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들은 요 걱정한다. 진보적인 사람들도.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상처가 남는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네? 오늘 그 한겨레신문 칼럼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72년 유신을 선포하잖아요. 네. 그때 7차 헌법을 개정을 하거든요. 개정할 때 우리나라 그 헌법 1조 있잖아요. 1항과 2항 들어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뭐 이런 쭉 나가는 거. 그거를 개헌헌법부터 재헌헌법부터 시작해서 유일하게 건드린 게 박정희예요. 간선제 형태로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이 이렇게 하는 걸로 박정희가 바꿔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았거든요. 유신해가지고 영구집권을 노렸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12.12 군사반란을 통해서 전두환이가 집권하잖아요. 전두환이가 헌법을 개정해요. 근데 그거 원래대로 되돌려놨어 전두환은. 그래놓고 지도 독재했어. 그렇지. 근데 지금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헌법 네. 그대로 두고도 독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여주는 거고. 제가 왜 한겨레신문 칼럼 얘기했냐면 그 뒤에 붙는 얘기인데 조선일보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인 거예요. 72년 유신 선포했을 때 그때 조선일보가 그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를 한겨레신문 이춘재 논설위원이 오늘 칼럼을 썼어요. 보면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72년 10월 18일치 사설인데 비상한 경우에는 비상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헌법 기능의 일부 정지와 이에 따르는 몇 가지 조치가 선포된 것은 새로운 헌정 질서 정립을 위하여 만부득이한 조치였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 비상 조치에 의하여 많은 국민들이 충격도 없지 않았을 것이지만 각자의 직책에 더욱 충실하며 민족의 대의에 기여하기를 공고에 마지 않는다. 이렇게 맞아요.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때랄지 박정희 때는 늘 저런 식이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조선일보는 지난번까지만 해도 또 윤석열은 또 버리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왜 이렇게 또 보내는 변하는 거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핵심은 저는 윤석열이 도대체 어딨냐, 그 안에 있기는 한 거냐,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안규백 의원은 지금 없다는 그러니까 것처럼 나도 지금 이야기를 하네? 사실은 거기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우선 그날 12월 3일 날 행보도 되게 이상하지만 그 뭐 고양이 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차 2대가 움직이면서 합참 쪽으로 내려가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로는 공수처가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아마 오후에 그냥 아예 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철수했을 가능성 하나 저는 남겨놔야 된다고 보고, 안 그러면 그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렇지.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고양이 뉴스라는 곳에서 대통령 부부가 그 차 2대로 이렇게 2대가 이제 움직이고 뭐 격려하고 어쩌고 한지 하는 걸 보면은 뭔가 그 안에 윤석열이나 윤석열 부인이 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돌아온 거는 없었어요 그때. 돌아오지? 돌아온 건 얘기가 없었어요. 아. 이거 내 생각이에요 전부 다. 근데 게다가 더 웃긴 건 뭐였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이 속보를 그저께 2번이나, 그게 4일날 발표가 됐거든요. 3일날 글이 있었고 4일날 이제 이 사람들 도망갔다 그 얘기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건 없었는데 그날 오후에 2번이나 경찰이 윤석열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랬지. 경찰이 근데 그 속보로 윤석열 소재 파악했다면 할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 안에 그들이 있었다 그러면. 근데 그 소재가 관전지 아닌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럴 수 있다는 듯이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딴 데가 있네 뭐 이런 뉘앙스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 민주당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법사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막 얘기했잖아요. 막 울먹거리면서 그 비루하게 막 행동한 여러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 비루함이었어요. 그 정도까지 수장인데. 예. 그 사람에게 이제 물어봤잖아요. 대통령이 도망갈 가능성이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관저에서 그날 차 타고 어디 갔다 그런 얘기 나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갔다 안 갔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어디 있다, 뭐 관저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아니면 그 말은 가짜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답하는 방식이 나도 그 얘기 들었다, 우리가 그래서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종합해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정보라고 하는 건 종합해 가지고 판단해 보는 건데, 그렇지. 상식적으로 그 사람의 성향상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자꾸 질질 시간을 끌면서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날 사건이 진행이 되고 전개가 되었다. 왜냐면 내가 그때 그날 내가 그냥 신기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그날 3시에 정리된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날 말한 게 다른 그래. 방송에서 사람들이 저보고 왜 너는 3시라고 하니 이제 자꾸 물어봐서 그냥 나는 신기해라 내가 이제 장난스럽게 말했는데, 사실 그거는 내가 받았던 정보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 공수처하고 경찰이 합쳐가지고 서로 간에 박종준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박종준 분명히 문제가 있게
집행 방해할 테니 이 사람 그냥 우리 체포하자. 여기까지 오케이가 됐었다는 걸 알았었고 실제 경찰 수뇌부가 그날 박정준 체포하자고 들끓고 있었어요. 예. 12시 전후로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뭐 밥을 먹었네 안 먹었네 이딴 소리 나오더니 갑자기 1시 반에 철수했다고 얘기가 그랬죠? 나와서 예. 나는 그 전에 1시 1시쯤 전에 3시면 끝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이 사람들 1시 잡아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말고 한 4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다 제거하고 나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수뇌부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이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니느라고 한 2시간 쓴다고 하더라도 네. 난 3시면 끝난다고 내가 계산을 했건 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공수처가 원래 생각했던 것하고도 달라졌고 경찰이 얘기했던 것도 달라졌고 근데 그 이후에 일련의 흐름들이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 여기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생각이 들고 특히 공수처장의 답변과 이 경찰이 소재 파악 이런 얘기가 너무 이상하게 들려서 전 지금도 이 사람 도대체 어디가 있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요. 그럼 그날 이후로 사라졌다?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원래는 그 그날- 전부터 그 부인이랑은 다 어디 갔다 뭐 재산 다 이미 빼돌렸다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었는데 실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었잖아요. 오일째인데? 그러니까 확인할 길은 없었잖아요. 경찰이 그렇게 정보가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음. 그때 나왔던 내용이 지금 대통령 관저는 원래 육참 총장 관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벙커가 없고 합참의장 관저에는 벙커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여기는 외교부 장관 관저였지. 외교부 예. 외교부 장관 관저였지. 예.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관저에는 원래 벙커가 없고 합참의장 관저에는 그렇죠. 벙커가 있어서 있으니까 그쪽으로 옆으로 가시는 간다는 거다 이런 거지. 얘기가 네. 나왔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붙잡으러 들어가면은 합참의장 관저로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그럼 벙커 얘기가 수상영장을 그래서 그럼 또 받아야 되나? 아니 그 또 받아요? 수상영장을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번에 새로 받은 거에 뭐라고 나온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지도 모르고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죠. 그냥 그 임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하게 해놓은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정확히는 그쪽으로 모르겠는데. 도망가도 그냥 가서 그러니까 연결이 붙잡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체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체포영장이 그렇게 애매하게 써 있으면 안 돼요. 수색영장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쫓아가가지고 잡을 수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면 그 공간으로부터 뭐 어디 내지는 지금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참 공간까지 뭐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줬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좀 그 내용을 몰라서 말하기 좀 곤란해요. 지금 수배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나와서 그렇죠. 근데 그러면 더 좋다고 생각해. 쥐새끼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죠. 온 국민이 바라볼 때 좀 대통령으로 보겠어요. 저렇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 예. 좀 붙잡히더라도 당당하게 붙잡히기를 바랄 텐데 자기 네. 지지자들도. 아니 그리고 경찰들이 속보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했다고 2번이나 말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소재를 파악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할 때 신청서를 써요. 이 사람 지금 여기 없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했더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색의 범위를 정리해 주세요. 특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뭐 가령 한남동 일대랄지.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놔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한남동 옥수동 일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내지는 합참의장. 하긴 근데 뭐 관저? 합참의장은 물론 경호 인력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뭐 경호처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만약 그쪽으로 도망가면 관저로 못 돌아오게 트로마 건 다음에 그렇죠. 구멍 막아놓고 그 다음에 또 잡으러 가면 되니까. 그러면 진짜 만시창이 되는 거지. 팬이름에 숨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팬이름은 이틀까지는 괜찮대요. 그냥 48시간 이야기. 이틀까지는.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해야 돼 진짜. 근데 지금 5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갔다면 뭐 패닝만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큰 덩치가 뭐 이렇게 쉽게 사람들한테 눈에 띌 텐데 어디 이게 실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명탐정 김연아 평론가는 어디에 숨었을 것이다 라는 이 안기백 의원 발인데요. 이것도 이제 경호처에 어디 내부 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소스로부터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사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윤석열 씨라면 속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늘공들 쪽에서 경호처 직원들 중에서 일부가 야당에게 소스를 제공하고 왜냐하면 본인들의 안위와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거를 감지는 했을 거 아니야. 다 내 편은 아닐 거고 그러면 뭔가 정보가 새 나가고 그러면 나는 내 안전을 위해서 뭔가 다른 행동도 할 수 있겠다. 얘들 다 속이고 아니면 얘들 없이 무슨 내 신복만 알게 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 공간촌에서 아예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고 동선이 그러니까. 노출되기 때문에 그 차는 또 너무 쉽게 보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공간촌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네. 지금 의전상 어쨌든 경호는 받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 직원들을 다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유사시에를 200명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농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그렇죠. 사람이. 그래서 그 200명 중에는 경호처 직원도 있고 지금 뭐 군인도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내부에 뭐 배신자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색출하고 뭐 이런 거 일부 가능하겠지만 경호처 직원들도 뭐 민주당에서도 수차례 얘기하겠지만은 다 그 경호직 관련한 공무원들이란 말이죠. 그 공무원들이 지금도 사실은 뭐 이 전체가 지금 뭐 윤석열에 대해서 내가 생명을 바쳐가지고 지금 뭐 이 사람을 마지막까지 지키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그 경호처 간부들 중에도 특히 용현파, 건의파들이 이제 더 준동을 이제 부리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형태의 어떤 그런 이 관계들이 형성돼 있을 뿐인 것이지. 그렇죠. 지금 이 중에서도 다 온도가 지금 다른 거잖아요.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윤석열이 여기까지는 배신자고 여기까지 쳐낼 거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200명을 일단 모아가지고 농성을 해야 된다 이 전제가 있는 한. 그래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결국은 공관촌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한계, 그리고 뭐 합참의장 그 공간으로 가서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뭐 거기서 뭐 농성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시일의 문제인 것이지 체포를 하고 뭐 이런 과정에는 그게 뭐 결국은 큰 어떤 어려움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체포영장의 집행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도망가봤자 그게 이제 도관에 든 쥐고 부처님 손바닥 아닌 것이지 그게 그렇게 뭐 큰 뭐 대세에 지장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긴 여기 하네. 한주민님이 네. 말한 게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같이 밥 먹자고 했으니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또 맞는 것 같아요. 어제 그랬잖아요. 그랬지. 44명, 45명 갔을 때 같이 밥 먹자 그러니까 난색을 표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진석이 먼저 이제 의원 몇 명이 들어가서 관저에 정진석 그 뭐 윤상현도 비서실장이 만나고. 있으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무렵이 되니까 정진석 실장이 의원들 들어가서 대통령이 밥 같이 먹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윤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만 뭐 관저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밥 먹을 정도의 배포도 없으면서 거기 가가지고 윤석열 지키겠다고 막 사진 찍히려고 가서 있었던 거지 사실은. 혼자만 의원들 하얀 옷 입장에서는. 입고 왜냐하면 너 그때 갔어 안 갔어 나중에 이제 보수층에서 계속 질문을 던질 거니까 그 인증샷 찍으러 간 거지 사실은. 어쨌든 그 건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페이크일 수 있다. 그것도 뻥일 수 있다. 봤냐 실제 그렇지. 윤석열은 이런 얘기도 있고 아이 설마 윤석열 만났다는데 그럴 수도 있고 뭐 약간 설이 아니 왔다 근데 갔다 만약에 하고 이제 있어요. 도망갔다라고 생각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그 관저에서 행동을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힘 빼기를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역정보를 흘리는 것일 수도 있고 김민하 평론가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합참원장 관저에 가면 모든 키가 그 벙커에 가 있든 뭐 어쨌든 간에 그 밖에서 이제 빼려면 합참원장이 그날의 패스코드를 눌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근데 그러면 그러면 문 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처에 자신의 안위를 의탁하는 거하고 계엄에 참여하지 않았던 합참원장한테 의탁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야. 합참원장은 완전히 남이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남한테 가가지고 나 조금 여기 좀 한 며칠 있자. 이게 이 눈치밥 보이는 건데 안 할 가능성도 있네. 그러니까 어디 뭐 벙커의 물리적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네. 그 벙커를 이제 합참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한국일보 보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이 계엄을 선포한 당시에 합참이 배제됐지 않습니까? 김용현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합참의장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계엄 선포할 때 이 내란 일당들이 내란죄 저지른 일당들이 이 합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이유가 미국에 이게 사전에 정보가 셀까봐 배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합참은 미국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연합사 결국은 예. 그렇죠. 연합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작전권이 넘어가는 이 통로니까 그래서 미국 알려질까봐 배제한 이유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군 수뇌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군 사령관들이 다 구속됐는데 이 경찰하고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지금 다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을 또 막으면은 경찰에 추가적인 이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최상목이 경호 인력을 보강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잖아요. 경찰도. 그렇죠.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 군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지금 내란 수기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 내란 수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합참의장 공관에 있는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숨었다. 이거를 숨겨줘야 되니까 이 문을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거에 협조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큰 것 같고 결론적으로 여기에 협조하는 쪽으로 간다 그래도 그거를 그러면 합참이 안 열어주기 때문에 경찰이 그 문을 못 여느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경찰이 결국은 강제적으로 여는 수단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뭐 대단한 뭐 기술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못 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그 벙커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못 꺼내고 뭐 이런 것은 뭐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형태에 대해서만 근데 얘기하면. 잠깐만 지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한겨레에서 기사가 났어요. 네. 윤석열 도피설. 도피설 관련해서 이게 1월 8일 오늘이 1월 8일이잖아요. 예. 오늘 10시 40분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겨레 거고 윤석열 도피설 민주당 관저 나와 제3장소 은신 제보받아. 이게 제목이에요. 관절을 이미 나왔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서 대통령을 찾았는데 관저를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기백 의원이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제3의 장소를 정확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도피한 시점이 궁금해요. 박은정 의원도 그런 얘기를 지금 했고요. 예. 윤 대통령 도지에 대비해야 되고 주변 다른 공간으로 피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좀 확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도 윤석열이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조금 더 붙이면은 요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MBN이 이제 단독 이렇게 또 달아가지고 그러면 이 제보 출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예. 민주당 사람들이 제보를 받은 출처는 그러니까 MBN 보도입니다. 그래서 MBN 보도에서 이제 신뢰를 얼마나 할지는 좀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경호처가 출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요 보도를 한 게 또 있는 거예요. 아까 뭐 화면에 잠깐 띄워줬는데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는 지금 윤석열을 경호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 있으니까는 윤석열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호처가 봤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차량의 이동이나 뭐 이런 것은 관측을 한 것인데 밖에서 이 관측을 한 거 하나 그리고 내부에 있는 경호처 직원이 말한 거 하나 요거 두 개를 갖고 얘기를 하면 크로스 체크가 어느 정도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두 개를 크로스 체크를 한 것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경찰에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경찰에서 나오는 신호 이 소재 파악에 관련된 언급, 공수처장의 언급 이런 거를 다 맞춰보면은 지금 어디론가 이동을 하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거여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경호처에 자신의 몸을 의탁할 처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정광훈 같은 극우 기독교 집단이네. 지금 합참이랄지 공식적인 라인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열렬하게 지금 지지하고 있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측은 극우 아스팔트 우파들이거든요. 이 노인들이 집중이 된 어떤 교회도 될 수가 있겠고 교회에서 마련해준 제2의 무슨 안가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런 사랑제일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가능성은 있어. 지난번에 사랑제일교회 집행을 못했잖아요. 그거는 재건축 재건축 때문에 돈 때문이었어. 돈 집행을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랬죠. 극렬 저항해가지고. 그렇죠. 사랑제일교회로 현직 대통령이 난 현직 대통령 신분이니까 수사도 받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데 도망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그 자기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몸으로 맞게 만든다. 아니 근데 실제로 편지를 써서 자기 사인까지 해가지고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사실 바래요. 지켜달라는 메시지. 지켜달라는 거죠, 당연히. 이런 상상이 틀리길 바래요. 정말로. 아니 근데 저도 이거는 너무 억측일 수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이제 제3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이제 배경이 되는 거는 경호처 내부에 어떤 제보가 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버티는 거는요 우리가 뭐 누차 그동안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지금 체포되면 다시는 세상이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존 욕구 때문에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뛰어넘은 거잖아요.
초기에 이미 계엄 선포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다녔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다. 윤석열이란 인간을 볼 때 딱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 벌일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3의 장소나 어디로 도망을 가도 이상한 건 아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윤석열을 우리가 그동안에 다 평가를 해볼 만한 정황들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이 과히 틀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정말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극렬 지지자들을 사실상 총알바지로 지금 사용을 하고 그렇죠. 방패막이로 자기는 맞아요. 네.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권자들이에요. 유권자들이고 거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 약한 분들, 한국에서 제일 약한 분들, 가난하고 뭐 힘들어서 못 사시는 분들, 거기에서 막 극렬하게 저항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전면에 내세우면 경찰이 집행하기도 힘들걸? 그럼 경호처 직원하고 또 다른 이야기야. 그 시민하고의 물리적 충돌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 어떤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근데 경호처를 진압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근데 수 그거는 있죠. 경찰이 원래 노동자들, 약한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진압을 매우 잘해왔어요. 그건 잘해왔지. 예. 그렇긴 저는 하지. 그래서 그렇게 예. 걱정하지는 않고요. 그들을 다치지 않게 진압하고 그들이 소리 지르는 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 몸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놓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걱정하지 않는데 제가 이상한 거는 그렇게 힘없고 그렇게 연세 많으시고 자기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혜택받은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한테 가장 조금 남아있는 것마저도 뺏어가려고 하는 이 정권과 이 대통령과 이런 그 극우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유튜버들의 말을 왜 듣고 왜 믿고 왜 그 사람들의 말이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말은 듣지 않는가? 왜 왜- 그 사람들이 이 윤석열을 지키러 가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 왜 저는 요즘에 그 연세 드신 부모님을 둔 자식들이 부모님 설득하는 게 제일 세상에서 힘들다고 아니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식의 생각이 경도된 분들을 그분들은 자식들 포함, 특히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을 그냥 종북 빨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북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내 새끼가 공산주의 세상에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고 있다. 열심히 진짜 오늘 가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일 다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다. 윤석열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제가 상상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뉴욕타임즈에 그렇게 인터뷰를 해놨더라고. 70 몇 세 되신 김땡땡이라는 노인이 그렇게 인터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 멘탈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 이 정신 상태가. 맞아요. 네. 왜냐면 그분들이 지금 6.25를 경험한 세대들은 이게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없지. 내가 몸으로 직접 경험했다기보다는 부모님이 겪는 거를 어디 전해 들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연세 있는 70대도 분들도 사실 6.25를 경험했다고 보기 힘들어. 못 경험했지. 예, 자기가 기억에도 거의 없을 거야, 70대도. 그러니까 네. 성장기 때 그 6.25 이후에 박정희 집권 시절을 겪으면서 그렇죠. 그게 세상의 전부로 배우고 인식했던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게 보통 그 시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계속 변종이 거듭되면서 지금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전 최근에 책 읽었을 때 전체주의에 대한 책 읽으면서 아주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억압과 착취도 질서다. 이거였어요.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것도 그게 일상이 되면 그게 일종의 질서가 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그 받아들이는 안에 사람. 있으면- 그렇지, 그 안에 그것도 하나의 질서가 되기 그 안에 때문에 있으면 평안하대. 그게 네. 그걸로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그냥 네.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 나가라 그러면 노예에서 나가라 그러면 불안해져 버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질서에 익숙한 것처럼 억압과 착취의 질서에 익숙해져 있는 그것도 또한 하나의 편안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도 다 굴러가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먹고 살고 다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 활동을 하는 걸. 그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게 무섭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시절도 잘 살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역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지금 현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번 일까지 내란까지 겪은 키세스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MZ 세대, MZ 세대 포함해서 키세스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내란을 내란을 역으로 엎어버린 10대, 20대들이 가지고 있을 이 찬란한 경험은 어떻게 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망조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망조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 오늘 보니까 그 안에서 또 국민일보 구하기를 좀 하더라고. 맹윤, 찐윤, 친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는 아예 권성동은 이름도 없어. 맹윤에도 없고 친윤에도 그럼 없어. 뭐야 권성동은? 권성동은 대표니까 그 안에 안 넣은 거야. 참. 그 안에 안 넣고 뭔가 요 중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은 괜찮은 사람들, 범윤 중 정도에서는 괜찮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윤석열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요 사람들은 조금 좀 보수 쪽에서 그래도 구제를 해야 될 사람들로 이미 이게 만들어 놨더만 5개 그룹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지금 보수 구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맞아요. 제일 정확한 건 동아일보를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조중동에서 한내를 묻긴 하는데 동아일보의 스탠스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동아일보는 일관적인 스탠스가 있고 보수 중에서도 합리적 보수나 건강한 보수나 이런 쪽의 사람들의 의견을 좀 대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앙일보도 조금 뭐 그렇지만 조선일보는 윤석열을 지난번에는 윤석열을 완전히 까는 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또 완전히 또 갑자기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또 좀 뭔가 도와주는, 아주 교묘하게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써요. 예. 기사들도 그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나열해 놓고. 그러면 조선일보만 보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식의 흐름이 변한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의식이 변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보수인데 한겨레 있다기 싫고 경향 싫고 뭐 진보하는 뭐 MBC, JTBC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동아일보를 보셔라. 그게 그나마 그래도 가장 그 보수들 쪽에서는 이런 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다. 이 얘기 제가 진짜 해드려요, 정말로. 김남평과 얘기하세요. 요즘에 신문을 쭉 보면은 제일 많이 신문 읽는 사람일 거야. 아, 그래요? 한국에서. 아니 한국에서는 아니고 이제 뭐, 아니 한국에서라고 해도 과히 틀리진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없으니까 이제 신문을 볼 수밖에 없는데 맨날 그게 일이잖아. 맨날 이롭다는 그게 일이잖아. 그 이제 이 조중동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아일보는 이제 그래도 이제 제정신에 가까운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그렇지 않은데 그거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좀 톤이 달라. 예, 중앙일보는 그나마 이 조선일보보다는 그래도 나요. 예, 난 상태인데 조선일보는 최근에는 완전히 이제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이제 돌았습니다. 돌았고 상태가 돌아버렸고. 근데 요거를 잘 보면은 오늘도 그렇고 계속 윤석열한테 이거 알리바이 같은 건데 윤석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권을 넘겨받으면은, 그러니까 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으면은 그러면 수사에 응해야 된다. 그러면 관저에서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짓거리냐, 이게 어떤 트릭이냐, 그 얘기를 깔면,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세계에서는 양쪽을 균등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 스탠스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윤석열이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이첩하면 너는 그러면 이거는 정당한 거니까 와서 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 이유가 맞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즉 공수처에 수사권 없다? 그거 맞는 얘기고 이게 이유가 있는 얘기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받은 거 법원이 내준 거 이 법원이 잘못된 게 맞는 것이고 이 영장에 이 뭡니까? 형사법 110조, 111조 써놓은 거 이 판사가 이 정치하는 거 이게 맞는 얘기고 그리고 이 지금 이 국회 탄핵 소추단이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그 내란죄 철회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지금 돼 있는 이 상황 그거 굉장히 이재명의 뭐 대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그거 가지고 사기 탄핵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이 조선일보의 기동이 뭐냐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가
윤석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예를 들면 이걸 되살려 가지고 복귀시키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할 수 건 있다고 아닌데 생각 안 하겠지. 예. 맞아요. 국민의힘을 살리는 겁니다. 맞아요. 국민의힘이 맞아. 얘기하고 있는 맞아. 이 얘기들을 다 이유가 있는 얘기로 만들어서 맞아. 국민의힘이 할 말 있는 조직이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아.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지금 지지를 어쨌든지 간에 윤석열을 지키는 행태이든 뭐 국민의힘을 커버하는 행태이든 뭔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는 행위가 이유가 다 있는 행위입니다. 요거를 만들어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노 변호사님도 잘 아실 테고 김성환 평론가님도 잘 아실 테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주장이 하나도 맞는 게 없고 하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는 완전히 언론으로서 지금 기능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게 그냥 늘 살아왔던 언론이니까 예. 아까 뭐 그 제가 유신 때 조선일보 사설도 읽어드렸지만 12.12 군사 반란 후에 광주 민주화운동 하고 그 다음에 쓴 사설도 비슷해요. 늘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해왔던 네. 언론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생존해왔던 곳이니까 별로 창피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문기술자 그러니까- 이근환하고 다른 게 없어요. 펜으로 사람들을 고문해왔던 수십 년 동안 맞아요. 고문해왔던 인간들이에요. 그냥 자기는 보수의 정책성을 확실히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만 고집하는 데도 아니고요. 아까 제가 상업지라고 말씀드린 거는 또 와드득하고 보수 지지자들이 막 또 거세게 항의하면 눈치 슬금슬금 보면서 그 사람 입맛에 맞춰주는 글을 쓰는 집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김민하 평론가 얘기하신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동안에 조선일보는 지난 총선 때부터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윤석열은 안 돼. 저건 이제 끝났어. 이런 톤으로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다가 또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하는 태도를 계속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스물스물 보수가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국민의힘이 극렬 저항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즉 국민의힘 의원들이 겉으로 말할 수 없는 속내를 조선일보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어차피 윤석열은 못 지키는 거야. 제가 뭐 순교자라는 표현을 좋게 그냥 썼지만 윤석열은 이미 그냥 끝나는 상징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보수는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보수를 결집시켜가지고 이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지 않게 한다든가 보수가 완전 괴멸되거나 무너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그건 우리밖에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일종의 뭐 책임의식? 뭐 이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게 김태효에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게 맞아요.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예, 요거는 좀 짜맞춰지는 것 같은 이야기가 좀 되는 것 같은 추정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헌재는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계속 딴지를 거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리고 그 딴지를 거는 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다음 김태우보다가 아사히 신문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아사히 그 소주 먹은 거요. 소맥. 근데 그게 이상하게 소맥 20잔. 장성철 소장이 응. 대통령이 술 먹는 3단계를 얘기를 방송에서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아사히 신문에서 그 소맥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아. 타이밍이 둘이 비슷해요. 네. 근데 장성철 소장은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차에 소맥 30잔을 먹는다. 네. 가득 채워서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사히에서는 20잔을 20잔, 먹는다고 20잔. 얘기했어요. 줄었네. 네. 줄었어요. 근데 네. 내가 봤을 때 20이나 30이나 비슷한 얘기인데 음. 결과적으로 이제 아사히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제 이걸 쓰느라고 아마 20이라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전직 장관이 이야기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철처럼 그렇게 리얼하게 안 얘기를 하고 네. 실제로 보수적으로 이제 그 취재원을 정확하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랬겠죠. 쓴 거죠. 네. 그러면서 여당 사람들 궁극이 아닌 여당 사람들까지 욕한다. 뭐 야당 사람들이야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이걸 인지하라는 것, 저 광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말까지는 해야 되겠네. 이거 인지한 게 아니고요. 인지한 게 아니죠. 옛날부터 최경영 그랬죠. TV에서 이기주 기자 있잖아요. 대통령 출입 기자를 했지 않습니까? MBC에서. 네. 그 하는 양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득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따르냐면 보지도 않는데요. 맨날 흘려. 보지도 않고 쭉 이렇게 소주잔을 이렇게 놔두고 맥주잔을 쭉 놔두면 소주를 괄괄 따는데 이렇게 따르면 철철철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맥주에 잔에다가 놓고 또 맥주도 또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쭉 따른대요. 되게 지저분해요. 네, 그래서 바닥이 엄청나게 젖어요. 환해진답니다. 이 테이블뿐만이 아니고 바닥까지 전부 흥건해진대요. 이게 이제 검사들이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처먹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처먹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그렇게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잘 있지, 뭐 이러면서 쭉 딴대요. 그러면 10잔 정도가 그냥 많아진다는 겁니다. 쭉 딴다는 게. 예? 그렇게 이게 요렇게 좀 맥주잔을 요 정도 잡아가지고 거품 많이 해서 쭉 따는 방법들은 아마 룸살롱 가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했었을 텐데 이게 8, 90년대 방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주잔이 그러니까 맥주잔, 소주잔이 다 넘칠 정도로 따른다. 보통은 정중하게 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나 사람 안 취할 정도만 따르잖아요. 요즘 그렇게 하죠. 예. 근데 80년대 방식에 멈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환 군합발을 좋아하는 거지. 전두환 군합발처럼 계엄령 포고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 짓밟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는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이 인간이.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하고 술 마셔가지고 외국에 정상회의 하러 나갔다가 막 엘리베이터에서 토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렇죠. 거기 또 끼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또 대통령실에 로비를 한다고 하고 또 안 끼면 웃기잖아요. 네. 대기업 총수 몇 명만 따로 부르는데 거기 안 끼면은 불이익 받을까 봐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술 많이 먹고 그리고 술 많이 마시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주량을 과시하는 게 어떤 자기의 역량이나 능력을 보여주는 걸로 이 사람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오케이? 적어도 한 20, 30년 동안은. 전두환 신군부 때 폭탄주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지.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김태우 이야기는 중요하니까 네네. 김태우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합하면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또는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령의 정치본색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가입할 때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 시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의 2심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새 이벤트로 혜택 더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산삼순백, 산삼순백 광고 해드립니다. 전설의 고려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100% 산삼순백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면서 7년을 기다려서 직접 산 중턱에 씨를 뿌린 시종산삼입니다. 이게 인삼을 산에 나중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만큼 뭐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대로 그냥 씨를 뿌려서 7년을 기다린 거죠.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포닌이 많이 함유가 된다고 하는 거죠. 산삼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삼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고요. 온라인 구매 후기 13,000건, 만점에 가까운 평점, 5점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고 있고요.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새해 맞아서 특별 구성인데요. 순백, 산삼 순백 1+1, 그리고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이거 맛있더라고요. 3종 세트, 그리고 산삼 침향환, 열환까지 10개까지 풍성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네. 김태효는 정동영 의원이 어제 이제 말은 네. 오늘 겸곡에서는 뭐 돌려서 이야기를 하던데 골드버그한테 직접 들었는지 골드버그한테 직접 들은 사람한테 100%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직접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한겨레 네. 기사는 직접 들었다고 나와 있죠. 네. 근데 겸곡에는 전해서 들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한을 했잖아요. 한미 외교장관 회담 때문에.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을 했대요. 그렇지. 그 자리에 같이 정동영 의원이 한미의원연맹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같이 동석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어. 그 자리에서 골드버그한테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정동영 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골드버그한테 들었다. 근데 직접 한겨레는 들었다는 그렇게 거예요. 나왔는데 음. 아마 클레임이 들어간 것 같아. 음. 클레임이 들어간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는 또 겸손 공장에 전화 인터뷰를 할 때는 골드버그로부터 들은 사람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들었다. 그 자리에 근데 블링컨하고 골드버그밖에 없는데 아, 그러면 왜냐하면 외무 근데 저 그 국무부 장관한테 국무장관한테 들은 얘기를 바로 그냥 까버렸으니까 그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정리한 것 같고. 맞는 말씀인 게 네. 민주당에 있는 분들한테 저도 이제 들었는데 음, 그 골드버그 뭐 외교 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겠지만은 그렇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답니다. 민감해.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항의 들은 거야. 그렇죠. 네. 이게 오피셜하지 않은 자리에서 그런 맥락으로 한 얘기인데 네. 공개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원래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전에도 좀 비슷한 문제가 아마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발언을 좀 수위를 조정할 것이다. 그 얘기를 근데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세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정동영 의원이 이렇게 정확히 얘기했죠. 국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6일 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토니 블링컨, 우원식. 자, 그 자리에 제가 한미의원연맹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있었고 우원식 있었고 블링컨 있었다. 지금 이 얘기인 골드버그 거잖아요. 그러면서 4명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은 2사람이야. 저쪽 사람도 2사람이야. 네. 그래서 골드버그 대사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누구인지 정확히 말해주면서 우리들을 해봐라. 네. 우리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냐 그렇지. 이 얘기를 하면서 네. 골드버그 대사가 개엄 당일 국정원,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온갖 관계자에게 모두 통화를 시도해봤더니 다 안 받고. 다 안 받고. 그건 이미 나왔던 예, 내용이고. 유일하게 계엄 해제 이후에만 통화가 된 사람이 있었었다. 그 사람이 바로 김태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정확히 밝혔기 때문에 이거에 뭐 진정성을 의심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인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발언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렇죠. 계엄이 발언의 해제된 핵심. 뒤에야 겨우 다른 겨우 연락이 사람들 됐다. 하나도 통화 안 됐고 또 아. 외교부 장관은 전화가 왔는데 일부러 안 받았다잖아. 음. 내가 책임 있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계엄에 자기가 반대도 했을 뿐더러 어떻게 이 어이가 없는 계엄 상황에 대해서 미 대사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계엄 해제가 된 다음에 통화된 사람이 김태효하고 통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효가 한 얘기가 이 입법 독재로 한국 사법 행정 시스템이 망가졌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한 말이 김태희가 한 말이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 얘기 나오고 나니까 그거는 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한 통화였다. 계엄이 선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저는 지금 골드버그는 쉴드를 쳤어요. 12월 4일 아침이라 그랬거든요. 새벽이라 네. 그랬기 네. 때문에 1시 5분에 계엄이 해지됐기 때문에 이것도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소리야.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3일 네. 밤에 그 네. 계엄 선포한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쯤에 통화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근데 저는 어쨌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봐요. 이철규가 경찰들한테 협박한 거, 경찰 그렇지. 급수본부장 만나서 협박한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을 생각해라. 이딸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이철규가. 또 하나는 권성동 의원이 이 김정원 사무처장 헌재 재판소에 있는 그 사람이 원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려고 왔는데 따로 먼저 불러가지고 야 니네 탄핵 심판 어떻게 할 건지 일정 다 갖고 와. 이러면서 왜 대통령 것만 해? 한덕수 것도 해야 되고 감사원장 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가지고 와. 사무처장한테. 사무처장. 그렇게 갖고 와 놓고 딱 본 다음에 내가 일정을 받았어. 이대로 안 하고 대통령 것만 먼저 하게 되면 이건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뉘앙스를 주면서 권성동이 상대방 그또 헌재 재판 헌재 재판관 재판소의 사무처장을 그것도 국회 법사위에서 불러가지고 증언하러 온 사람을 미리 자기가 빼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나 이거 지금 다 받아놨어.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통제하려고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덕수 탄핵 심판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냥 일정대로 빨리빨리 진행하기로 했어 또. 그랬대요. 헌재에서는 지금 그랬대. 그렇게 하기로 그러면서 했잖아요. 4월 18일 날 두 명이 재판관이 나가거나 말거나
니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들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가. 뭐 중앙선관위원장도 끌어다가 뭐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면은 그럼 불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세력인데 이 정도쯤이야 못 아니, 하겠어요. 헌재가 이 사건이 중요하니까 이 사건 먼저 총력을 기울여서 그럼 먼저 헌재가 하고 알아서 하는 거죠. 헌재가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것조차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헌법기관한테- 어떻게 해서든 절차의 흠결을 만들어내서 그 흠결을 트집 잡아서 나중에 뭐 윤석열이 공식적으로는 파면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파면되지 않았어라고 끝까지 주장할 만한 명분을 계속 만드는 거지. 지금 아니, 뭐 어떻게- 영장 집행 막는 거랑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일관된 거야. 지금 수사도 다 그렇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다 이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탄핵을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 귀결되도록 아니, 수렴이 되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는데 헌재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헌재 열받았어요. 이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그래 좋아 니네들이 계속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거야? 네. 그럼 좋아 우리 그거 다 해줄게. 아니 이렇게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지금 그렇지. 작정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그러면은 니네들이 하라는 거 순서대로 그러면 한덕수 것도 심판하고 네. 이진수 것도 하고 누구 것도 하고 지금 4명 나와 있는데 5명 나와 돼 그렇죠. 있죠. 그거 우리가 할게. 대신에 우리가 대통령 거에 대한 걸 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마. 그렇죠. 우리 니네가 주장하는 바대로 이거 내가 다 할 테니까 어. 걱정하지 마. 이건 이거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우리가 다 할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요 지금. 왜냐하면 오늘 이제 한덕수 거 지금 심판한다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하는데요.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들이 하라 그런다고 해서 이것만 먼저 하고 나머지 못해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 밑에 헌재 재판관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헌재에 있는 밑에 재판 연구관들이 연구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전부터 자기네들이 받았어요. 음. 그리고 지금 헌재 재판관 1인당 맡고 있는 탄핵에 관련된 건들이 좀 많기는 한데 그렇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쟁점이 그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를 이렇게 니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해라 마라. 니네들이 왜 우리들의 재판하는 그 일정에 관여를 해? 이게 헌재 재판관들의 지금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우리가 용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8명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조한창과 그 누구야 정영식도 마찬가지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거야. 물론 그들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결정 내릴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헌재 재판관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니네들 찍소리 못하게 절차고 뭐고 가는 니네들 뭐라고 못하게 우리가 한번 해볼게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예. 헌재를 뭐 너무 믿지 말자. 헌재는 바른 심판을 해줄 거다. 뭐 여러 가지 네, 의견이 나이반 있는데요. 낙관은 얘기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헌재의 그 헌재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제가 헌재를 뭐 나이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게다가 지금 헌재를 안 믿으면 우리가 믿을 데가 없어 그러면. 아니 헌법재판소를 네. 그러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재를 안 이렇게 믿으면 내란이 일어나거나 네. 계엄 선포할 때 헌법재판소가 그걸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주는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 87년 9차 개헌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거야. 그럼요. 저런 전두환 같은 내란 세력이 나와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키면은 그거 반란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 민주주의의 그게-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장치가 국회 의결하고 네. 본회의 표결하고 그리고 그렇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란 말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괜찮아 이거 통치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지. 네. 대한민국 그리고 헌재가 요것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우리는 1월 22일인가요? 그 관련해가지고 헌법소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헌법소원이든 권한쟁의 심판이든 구정 전이나 구정 직후라도 구정 전에 뭐 바라건대 구정 전에 9명의 재판관의 마지막 한 자리가 어떻게든 이제 임명될 수 있도록 그거 제가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원래 헌법에 그렇게 쓰여 있고요.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한다 이렇게 돼서 예.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최상목한테 너 해야 되니까 해라. 그게 어? 권한쟁의 예. 말고 예. 권한쟁의는 오래 걸리니까 지금 말한 헌법소원. 거를 헌법소원으로 김정한 변호사가 된 거. 예. 오기두 변호사라고 있어요. 오기두 변호사라고 네. 이제 30년 넘게 이분이 20기인가 지금 그러는데요. 아, 이분이 2025 헌마 1번으로 아. 1번으로 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 등 위헌 확인
이 심판 청구서를 냈어요. 그랬구나. 저하고 원래 그 전에 12월 달에 이거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음. 본인이 도대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가지고 2025년 1월 1일 날 접수를 시켜서 1번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관 9명 다 임명해야지 8명 임명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또 하려면은 이 기관별로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고 막 복잡하고 절차가 오래 걸리니까 현재 이 헌법재판소에 헌소를 내면은 그렇죠.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낸 사람이 2명이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조국 대표도 아마 하지 않았나요?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있고 이 오기드 변호사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그냥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임명이 되지 않아서 나의 기본권이 지금 침해되고 있다고 그렇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서 그 재판관 한 명은 무조건 1월 안으로 임명할 그렇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수는 설날이에요. 예. 설날이 너무 길더라고. 설날이 너무 길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부에서 임시공휴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좀 27일까지 이상해. 27일 월요일 날을 임시공휴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열흘을 쉬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변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것 같아요. 공고히 생각을 해보니까 열흘을 쉬어버리고 그러면 헌재도 열흘을 쉰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요. 네. 지금 뭐 그렇게 해도 저는 큰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5가지 쟁점으로 정리했잖아요. 예. 2차 기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를 더 추가했잖아요. 4가지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5가지가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복잡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12.3 내란이 아니지 계엄 선포 그리고 포고령 선포하는 행위의 적절성 여부 그리고 국회의 권능을 훼손하는 거 경찰 군 병력 투입한 거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가지고 헌법재판소 서버나 이런 거 막 압수하려고 덤벼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 그 전현직 재판관들을 체포하려고 한 거 이게 5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지. 다 절차의 문제고 다 이미 증거는 다 나와 다 있는 있어. 거야. 나와 있는 거고 예. 그 절차에 관한 거에서 윤석열이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만 확인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되기만 하면 근데 뭐 지휘관이나 수뇌부는 전부 다 지금 윤석열이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것만 확인되면은 반박할 게 없어 윤석열 측에서 반박해봐야 계속 통치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만 확인하고 끝내죠. 설 전이든 설 후든 간에 만약에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9명이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9명이 채워지면 그 재판관도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윤석열 탄핵 심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갈 수 있죠. 아 그럼요, 당연히 네.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 당연히 들어가죠. 8명 그럼 회의를 하라 그러는 하는 거죠. 거잖아요. 재판관회의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분이 아까 여기 써놨어요. 지금 8명 중에 5명은 찬성이지만 탄핵 인용이지만 3명이 아니라던데요. 이 얘기 지금 나오거든요. 아, 3대 5라던데요. 5대 3 그 이야기? 네, 근데 네. 그거 확정 아니고요. 네. 그거는 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 대통령 윤석열 씨 쪽이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그 희망회로. 내용입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의 희망회로. 네. 그런데 그 희망회로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영식 재판관 진행하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정영식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9명이 임명돼야 되는 게 꼭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지. 그래서 3명이 보수적인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6명이 9명 중에 6명이 그렇지. 인용하면 되는 거니까 예. 너무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양식을 믿어봅시다. 예. 6대 3이 되더라도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네, 지난번에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요. 박근혜 때도 박근혜 그때는 대통령과 이제 주변 8대 0이 사람들은 됐죠. 전부 네. 다 자기네가 이길 거라고 봤대잖아요. 네. 다 기각될 거라고 그럼. 그러고. 근데 그랬는데 8대 0 나왔잖아요. 예. 아니 그 마치 그때 상황을 복사해 놓은 것 같아요. 저희 기억을 다 더듬어 봐도 그렇고요. 지금 이게 무슨 뭐 내란죄를 뺐냐 안 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트집 잡고 있는데 그때 박근혜 쪽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다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으로 그 이정미 재판 권한대행이 탄핵 선고문 쭉 읽었잖아요. 그 선고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니까요. 주옥 같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를 하나하나씩 일단은 다 탄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뭔지를 나열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다가 적는 게 뭐냐면은 헌법수 의지가 없고 국민을 배반했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때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들어가요. 그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넣고 난 다음에 자 주문 그러고 난 다음에 박근혜 파면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윤석열 지금 어디 이 쥐새끼도 아니고 이렇게 도망 다니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를 마지막으로 헌법 쓰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시지 말라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 헌법재판소 재판의 내용이나 주장, 양쪽 주장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잘 들어보게 되면 윤석열 측에서 지금 하는 내용은 일단은 그 탄핵에 넘겨지게 된 탄핵 소추하게 된 과정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형사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문제다. 그거는 무효다. 이런 주장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빼게 되면은 아예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도 없으니까 각하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것들 주장을 들었다 보면은 우리들은 절차적으로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혹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우리들의 방어권을 위해서 당신들이 시간을 질질 끌어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나머지 탄핵 올라가는 거 다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거 나중에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주장하잖아요. 자, 제가 지금 나열한 내용 중에 대통령이 탄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즉 대통령이 헌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관련된 본질적인 주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제가 지금 드리는 네. 이 윤석열 측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달라.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203명으로 된 그 상황에서 벌어진 탄핵과 관련된 내용은 내란죄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그거를 내란 행위를 다툰다고 하니 안 된다. 이 주장인 것밖에 없고 우리가 헌법을 잘 지켜서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헌법재판소 판결은 결정은 헌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헌법을 지켰습니다. 그 행위를 할 때 그걸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본질적으로 본안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는데 그런 그 앞에 나와 있는 절차적인 거 썰데기없는 얘기를 빼고 나면 그럼 본질적으로 너는 파면 안 당할 짓을 했니? 너는 헌법을 잘 지켰니?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건 자꾸 억지로 말은 하지만 그렇지. 실제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도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지.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주장이 설 자리가 없고 근거가 그렇죠. 없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근거가 이걸 제가 없다. 설명드리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청인의 정치본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